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아이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을 잘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했어요. 투병 기간 동안 병실 침대에 누워 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고는 했는데 제가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것이 벌써 10년도 더 지나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집안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저처럼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잘못돼서 집안이 크게 기울어진 뒤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나쁘게 말하자면 지독한 짠순이셨고 좋게 말하자면 절약의 달인이셨습니다. 100원, 200원 아끼자고 30분 1시간씩 걸어다니시는 건 기본이고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공짜 휴지며 물건들을 어떻게 해서든 꼭 2개씩 받아오셨어요. 어찌 보면 궁상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식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 어느 것도 함부로 사지 않으셨고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다 요리를 하셨어요. 보통 식비를 아끼려면 영양분은 부족하고 값싼 가공식품들을 주로 사용하기 마련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없는 형편에도 열심히 가계부를 쓰시며 가족들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어렸던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맘도 모르고 햄이며 소세지가 먹고 싶다며 떼를 썼지만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시던 나물들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반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어렸을 적 저는 그런 어머니를 조금 미워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생일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들 다 아는 외식도 그 흔한 치킨, 햄버거도 학교에서 단체 간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가족들끼리 먹어본 적이 없었고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용품, 가방, 계절마다 바뀌는 옷들 모두가 새 것이 아니었고 구호단체나 마을센터 등에서 받아온 헛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제 처지가 너무 싫어서 어머니께 울며 화를 내본 적이 있었어요. 헛 물건들을 학교에 가져갈 때마다 헌 옷들을 입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나 누가 내 물건들이 어디서 받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어쩌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물건을 아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며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멀쩡한 물건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 저를 타박하셨고 어렸던 저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불안감은 결국 실체가 되어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춥던 겨울날 어머니께서 헌옷 수거함 앞에 버려져 있던 패딩 하나를 주워오셨고 제게는 네가 하도 새 옷을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큰맘 먹고 사온 것이라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전후 사정을 하나도 몰랐던 저는 그것이 정말 새 옷인 줄 알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자랑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패딩 소매를 확 들춰봤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새 옷이냐? 이거 내가 어제 가져다 버린 옷이네. 소매에 그을린 자국 나서 버린 건데. 그동안 너 진짜 버려진 옷 주워 입고 다녔던 거야? 너 거지냐?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런 거 아니다. 이 옷 진짜 우리 엄마가 사온 거다. 새 옷이라고 했다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지만 그날 이후로 반 아이들은 저를 거짓말쟁이에 못 사는 집 아이라며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며 패딩을 바닥에 벗어던지고 엉엉 울자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반 친구가 이거 자기가 버린 옷이라고 하더라. 주워온 거면서 왜 나한테 새 옷이라고 말했냐 따져 묻자 항상 저를 타박하시던 어머니께서도 그날만은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망쳐서 집안을 기울게 만든 아버지도 온갖 궁상을 다 떨며 사시는 어머니도 정말 너무나 미웠습니다. 반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지자 더더욱 세상이 미웠어요. 천만다행히로 아버지 직장 문제가 그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그 학교에 계속 다니며 저를 거짓말쟁이에 거짓 취급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전 학교에서처럼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로 저를 꾸며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낡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저는 반 아이들에게 그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유명한 사업가에 어머니께서는 대학 교수시라고요. 부모님 몰래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번 돈으로 구제시장에 가서 짝퉁 명품들을 사 진짜처럼 걸치고 다녔습니다. 가방, 외투, 액세서리, 지금 와서 본다면 누가 봐도 짝퉁인 게 티가 났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학교 아이들은 모두 저를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했고 부러워했습니다. 다들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바쁜 일 탓에 부모님께서 학교를 찾지 않으셨기에 선생님마저도 저를 잘 사는 집 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활에 중독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아닌 거짓으로 꾸며낸 상상 속의 부잣집 딸로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거짓말 속에서 저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아이였고 주변엔 언제나 제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까, 언젠가는 전부 다 들통나는 것 아닐까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어요. 그런 불안감은 가족들에게 내는 짜증과 화로 변해갔고 부모님과 말싸움하는 날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부잣집 딸인 척 호쾌하게 계산도 해야 하고 여러모로 씀씀이가 커져야 했으니 어머니께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 몇 번은 안 그러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용돈 타령이냐며 아껴 쓰라고 돈을 내어주시던 어머니께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줄 돈 없다며 딱 잘라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준비물도 사야 하고 참고서도 사는 거다. 다른 집 애들은 다들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붙여주는데 나는 참고서 사는 돈 하나를 못 받냐.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성 그냥 확 나가버리고 싶다 소리를 질렀고 그런 제게 어머니께서는 애가 못하는 말이 없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제 걱정처럼 거짓말로 만들어낸 부잣집 딸 이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같은 옷, 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는 제게 이제 새로운 옷은 안 사냐며 물어오기도 하고 전에는 떡볶이며 간식이며 잘 사주더니 요즘은 용돈이 떨어지기라도 했냐며 왜 돈을 안 쓰냐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누군가 제가 낡은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소문이 돌며 전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 꼬리표가 조금씩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반 아이와 빌라 입구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뒷걸음질쳐 도망가려 했지만 그 아이는 그럴 틈도 주지 않고 그 소문들이 정말이었냐며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발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며 빌었지만 그 아이는 다음날 학교에서 본인이 제가 낡은 빌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제 가지고 다닌 물건들도 다 짝퉁이고 부잣집 딸이라는 말 순 거짓말이다 아이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결국 저는 이전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제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까지 함께 떠돌게 되며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선생님의 호출을 받아 학교에 오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시게 된다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제 거짓말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사업가 대학 교수와 거리가 먼 모습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전날 밤 제발 내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며 잠들었지만 애석하게도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학교에 오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 선생님의 말에 정색을 하시며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셨고 선생님께서는 그럼 형편도 어려운데 들고 다니는 이런 비싼 물건들은 다 어디서 난 거냐며 물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물건들을 살펴보시더니 이내 입술을 꾹 깨무시고는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건들 전부 제가 사준 겁니다.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할 선생님께서 어쩜 그리 편견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나요? 저희 딸이 공부는 좀 못해도 남의 물건 탐내고 그런 애 아닙니다.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보듬어 주실 생각부터 해야지.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무작정 도둑 취급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이런 학교에 우리 애 못 맡깁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학교를 나섰고 그날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제 전학을 위한 이사였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물건들이 정말로 어디서 난 건지 그동안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닌 건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실 줄만 알았어요. 주제 파악하며 살아라. 왜 거짓말을 했냐 하시면서요. 그 대신 어머니께서는 제 눈을 피해 혼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본 것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숨죽이는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참 당연한 말이지만 어린 제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가난은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참 불편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물건 뭐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가난으로 인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화가 많이 나고 세상이 미워지고 내가 아닌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제가 스스로 참 혐오스러웠어요. 그와 동시에 가난에서 몹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난에서 가장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공부였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럼 돈도 많이 벌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밤낮을 새워 공부를 해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발끝에도 못 미칠 수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공부보다는 잔머리가 뛰어난 아이였고 공부 대신 제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를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나 액세서리 등도 남들보다 보는 눈이 좋고 나름대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구제시장에서 쓸만한 것들을 잘 골라올 수 있었고 스스로도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허황된 꿈입니다. 자본금이고 뭐고 기반도 아무것도 없고 디자인 쪽에는 문외한이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패션에 대한 관심과 약간의 감각뿐이던 고등학생이 어떻게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책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생각을 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겠죠. 아무리 허양되게 느껴지는 꿈이라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뭐라도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하기보단 저만의 사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의 눈에는 어른 것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자꾸 쓸데없는 옷이며 액세서리들을 사다 나르니 답답하셨을 만도 한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하라는 등 잔소리나 강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사업을 열 때쯤 그때 왜 나를 냅뒀냐 여쭤보니 애초에 우리를 닮았으면 공부 쪽 머리는 글렀고 본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응원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일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주말에는 예전처럼 구제시장을 다니며 물건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SNS 계정으로 물건을 떼와서 소량으로 팔아보기도 하고 요즘 패션 트렌드는 어떤가 살펴보고 나름대로 분석해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디자인들을 연습장에 낙서로 남겨보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얼리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브랜드가 시장에 존재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이었어요.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아시죠?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푸른 바다를 말하는 말이지만 현대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자가 별로 없어 유망해 보이는 시장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레드오션은 그 반대말로 이미 경쟁자와 공급이 너무 많아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시장을 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옷, 가방 등의 중저가 브랜드는 레드오션처럼 느껴졌고 중저가 주얼리 시장이야말로 나름의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얼리 브랜드는 중저가형 시장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신생 브랜드도 끼어들 수 있을 만큼 틈이 보였어요. 물론 당시 패션의 패자도 모르던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한 것이었으니 그리 엄청난 신뢰성은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교 주얼리 관련과에 입학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만의 브랜드를 열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떠올려도 참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코피를 쏟아가며 젊은 시절 몸을 다 불살르고 학교 생활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지독한 가난과 사람들의 무시를 오랫동안 겪어왔기에 저는 무조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과 동기 몇 명과 함께 브랜드를 시작했고 제가 만든 주얼리 브랜드는 거짓말처럼 성공했습니다. 제 브랜드의 주 고객층은 10대, 20대 초반의 여자들인데 그들만의 감성을 겨냥해 보통의 주얼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 브랜드의 목표였어요. 이런 저희의 브랜드 방식이 소비자층에게 잘 먹혀 들어갔던 건지 제 사업은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규모가 커졌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따라주었기도 했겠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분위기의 브랜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SNS 홍보 등이 효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점 등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제 성공이 운뿐만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브랜드에 목숨을 걸면서 살았어요. 제 20대는 전부 사업에 바쳤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제품 개발하고 규모 늘리고 이곳저곳 홍보하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돌아가는 공장 같았어요.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시지만 아버지께서도 한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본인 사업이 망했던 이유는 중요한 때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그러지 못했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이를 각오가 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조언을 자주 해주셨는데요. 그 조언은 지금까지도 제가 사업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짝퉁들을 사서 명품인 척, 부잣집 딸인 척 거짓 행세를 하며 다니던 소녀는 정말로 사장님 소리를 듣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낡은 빌라에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부모님의 오래된 차도 바꿔드리고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월할 때마다 명품관에 들어가서 명품 한두 개쯤은 고민 없이 척척 살 수도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최고급 호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만큼 양껏 시키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사서 원할 때 떠날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이 성공했기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걱정하기도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그 걱정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성공했다고 거만해지지 않고 전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살았어요. 그렇게 바빴지만 연애는 빼먹지 않고 잘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 예술가, 평범한 직장인, 부잣집 한량 아들 참 다양하게도 많이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성에 안 차고 세상에 저랑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 모든 부부들이 상대와 나와 완벽하게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유별난 구석이 있었거든요. 앞선 이야기들을 다 들어오셨으니 아시겠지만 전 어머니를 닮아 성격이 참 불같아요. 한번 하고자 생각한 일은 무조건 해내야 하고 목표가 하나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들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해도 상대와 매일같이 싸우기 바빴고 나는 그냥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저희 회사를 오가는 택배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그 잘난 남자를 다 차고 선택한 게 겨우 택배회사 직원이냐, 미친 거 아니냐 저를 뜯어말렸지만 저는 그동안 연애를 적지 않게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사람이 조건이 다가 아니다. 내게 필요한 남편은 그냥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묵묵하게 있으면서 내 예민한 성격, 불같은 화, 고집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돈이고 외모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고 그때 마침 만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과묵하고 든든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정해진 일과대로 살고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고 지루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감정 동요도 크지 않았고 언제나 제 말에도 시큰둥 감정 표현도 서툰 사람이었기에 연애하는 내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그런 모습이 섭섭할 만도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본인 일에 자격지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너무 무뚝뚝하고 공감 능력이 없었기에 답답할 때도 많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도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적어도 싸울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고 남동생이 2명 있는 삼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장남으로 태어나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일만 열심히 묵묵히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적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남편이 일을 다 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린 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일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연애구 뭐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무뚝뚝한 성격도 한몫했겠지만요. 동생 2명은 이미 결혼도 했고 각각 자식도 낳아 가정도 꾸린 상태였습니다. 첫째 도련님은 식당집 딸이랑 결혼해서 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규모의 고깃집이었고 장사는 그닥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였고요. 굳이 상견례 같은 거 할 거 없이 결혼 날짜를 잡았고 그래도 결혼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상견례가 아닌 가벼운 분위기의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덤덤하고 무던한 남편과 달리 첫째 도련님 내외는 장사를 해서 그런가 성격도 몹시 드세고 목소리며 말투도 괄괄하고 소위 말하는 예의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천만함에서부터 말을 은근슬쩍 놓질 않나 품위가 떨어지는 단어를 마구 사용하질 않나 끼리끼리라고 어쩜 저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을 했나 싶었어요. 둘째 도련님은 몹시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이었어요. 둘째 형에게 눌려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둘째 도련님과 달리 둘째 동서는 살살 웃으며 대화에도 잘 끼어들고 사교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게 말해서 사교성이 좋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여우 같다고나 할까요? 장단 맞추며 말은 잘하는데 어딘가 뒤가 구려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업을 오래 하면서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났기에 감이 딱 오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 역시나 제대로 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뒤로 첫째 도련님 내외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 가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비 좀 보태달라. 회사 회식을 본인들 가게에 와서 해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좀 변호사를 구해달라. 뻔뻔스럽게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제게 돈을 맡겨둔 것처럼 굴었어요. 둘째 도련님께서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상대로 둘째 동서는 저에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아부를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칭찬을 쏟아내며 아부를 떨길래 딱 봐도 콩고물 좀 떨어질까 저러는 거구나 싶어 그냥 뒀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첫째 도련님 내외랑 똑같이 굴더라고요. 귀찮아지는 건 딱 질색이라 하나 둘 부탁하는 걸 사줬더니 나중에는 아주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 요구해오길래 결국 참다 못해 가족들이 모두 모인 한자리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동안 동서들이 부탁하는 것들 별 말 같지도 않고 그런 거 다 해준 거 내가 바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 해줬으면 알아서 그만두겠지. 그래도 사람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동서들 하는 걸 보면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 나도 지금 하는 사업, 돈 전부 공짜로 얻어낸 것들 아니야. 그러니 동서들도 이제부터는 아무 노력 없이 나한테서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제 말에 동서들은 얼굴이 잔뜩 붉어지며 형님 돈 좀 잘 버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 버럭 화를 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와 동서들 사이에서 그 어떤 참견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매사에 무던하고 별말 않는 성격이 좋아서 결혼한 거긴 했지만 매일같이 동서 부부들에게 시달리는 저를 보고도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본인 동생들 편 안 드는 게 어디냐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한마디 한 뒤로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부부 모두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알랑방귀 끼며 아부를 떨어대더니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니 태도가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안 보고 사니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위가 너무나 쓰리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성 위염을 달고 살았기에 또 위염 증상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잦아들질 않고 오히려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명치가 쑤시는 거예요. 이걸 참고 넘어갈 증상이 아닌 것 같아 위경련인가 싶어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하고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진료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정밀검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영문을 모르고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고 뭐 큰일이 있겠어 애써 긍정적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얼마 뒤 제게 도착한 검사 결과는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위암 2기 환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난 날의 삶이 스쳐 지나가며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젊은 날들이 몹시 후회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라고 남들도 다 이 정도 아프다고 저 스스로를 너무도 돌보지 않고 살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암 소식에도 무덤덤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게 몇 끼냐,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거냐 담담하게 물어오는 남편 덕에 오히려 마음이 좀 진정되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너무 늦게 발견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희망은 있지만 젊은 나이일수록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부 줄이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했어요. 돈은 있는 대로 낼 테니 최고의 장비, 최고의 약들만 사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사업에도 완전 손을 뗐습니다. 사업에 관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테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결혼한 후로 남편은 택배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제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사업의 많은 부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저보다야 한참 부족하겠지만 평소 남편 성격을 생각하면 저 몰래 허튼 짓을 하거나 적어도 사업을 말아먹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항암치료에 들어갔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한 것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를 때까지만 해도 그냥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증상들이 암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몇 배는 더 아프고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를 열심히 받는데도 몸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고 살도 10kg 가까이 빠졌어요. 나름대로 일찍 발견했다고 했고 치료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여러모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걱정은 되는데 당장 내 몸은 안 따라주고 그래도 당시에는 남편이 든든하게 제 자리를 지켜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뒤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동안 연락도 않고 지내던 동서들은 제 투병 소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문안으로 온 건지 아니면 남의 속을 긁으러 온 건지 듣기 싫은 소리만 쏟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 힘드시죠?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너무 안타까워요. 하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더니 나중에는 그러게 사람이 심플을 곱게 써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 좀 나눠 쓰지 그러셨어요. 저승에 돈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며 속에서 열불나는 얘기들만 하길래 동서들 얼굴을 보니 속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가라고 말하니 몸이 그렇게 되셨어도 성질은 여전하시네요. 성격 좀 죽이셔야 빨리 나지 않으시겠어요? 하는데 더 상대하기도 지쳐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남편에게 다른 건 몰라도 동서들 좀 찾아오지 말게 하라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게 해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사업까지 손 뗐는데 이런 걸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겠냐고 말하니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동서들은 정말 단 한 번의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여간의 긴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처음 항암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길면 2년, 짧으면 1년 안에 완치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바람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몹시 지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어요.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시행되지 않아 표본이 부족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기에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돈보다도 제가 잘못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약물을 쓰거나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나 수술에 실패하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몹시 성공적이었어요. 거짓말처럼 몸이 급속도로 회복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수술 후 경과가 좋은 케이스는 몹시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환자 스스로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에 잘 회복한 것 같다면서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한참인데 내 손으로 읽어놓은 회사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 눈을 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저는 5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간히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긴 했지만 제대로 내부 사정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대학 동기 중 하나가 제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주도적으로 브랜드를 이끌고 있었고 제 퇴원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하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간의 안부를 간단히 묻고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기의 얼굴이 어딘가 좀 어두워 보였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묻자 동기는 망설이다가 사실은 제 남편이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그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괜히 제게 바로 이야기를 했다가 병세만 악화시킬 것 같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결국 모든 증거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제가 천만다행으로 복귀를 하게 되어 이제는 말을 한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동기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욕심없고 무던한 사람이 나 몰래 돈을 뒤로 빼돌렸다고. 그렇지만 동기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증거를 살펴보니 확실히 남편의 짓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아픈 와중에 외모를 가꿀 시간이며 여유가 전혀 없었고 투변하는 동안 부부라기보다는 동업자 같은 관계로 지내오기는 했어요. 원래도 꽤 쏟아지는 닭살 부부는 아니었지만 아픈 후에 더더욱 사이가 삭막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든든한 기둥 같던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제 예상대로 남편에게는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나치게 착실했어요. 매일같이 회사 집의 반복이었고 가끔가다 동생 부부들을 만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도저히 바람피는 사람이 일과라고는 볼 수 없었기에 그렇다면 다음 의심은 하나뿐이었어요. 본인에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썼겠습니까? 동생 부부들에게 가져다 줬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하던 와중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동생들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회사 공금을 빼내 그대로 다 동생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었어요. 배신감에 뒷목이 뜨거워졌고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픈 사이에 회사 돈을 몰래 빼내서 남들한테 가져다 줘놓고 저렇게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나를 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앞서 말했지만 전 정말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참는 거 절대 못하고 양보도 못하고 한번 불 붙어버리면 그대로 들이박아 버리는 성격이에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바로 동서부부와 남편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서부부들은 제가 퇴원한 후로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아마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겠죠. 당연히 동서들은 전화를 걸자마자 둘 다 떨떠름한 반응이었지만 동서,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편의 계좌 내역서를 던지며 이게 뭔지 아냐고 지금 당장 설명해보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예상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겠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본인들 눈앞에 펼쳐지자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남편에게 정말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회사 복귀하면 바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동생들 돕고 싶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이렇게 나 아픈 동안 몰래 뒤로 돈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당신도 나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행동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흥분해? 둘째네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조금씩 도와준 거고 셋째네는 셋째가 회사 잘리면서 일 구하기 전까지 살 날이 막막하다고 해서 도와준 거야.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쩔쩔매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
당신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면 나 회사 일에서 손 떼면서 전부 다 말하려고 했어. 빈 돈은 내가 나중에 일해서 다 채워놓을게. 당신 그 택배 일에서 어느 세월에 갚아. 빼내간 돈이 총 얼만지나 알아? 그리고 동서들도 소련님들도 진짜 웃긴다.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내 돈, 내 회사 돈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거 그렇게 뻔뻔하게 받아서 쓰고 나한테는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나 곧 죽을 사람이니까? 아주 나 죽고 나서는 5명이서 신나게 내 회사 돈 다 뜯어서 나눠 먹었겠다?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 좀 받았던 거지. 솔직히 그거 좀 썼다고 형님 회사가 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형편 좋아지면 다 갚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에게 당신네들같이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퍽이나 그랬겠다며 내가 너네들 다 공금 횡령죄로 고소할 거다. 내가 가족이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줄 아느냐. 나 그런 성격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빌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 알아서들 하라 소리를 질렀고 설마 제가 고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다들 얼굴이 퍼렇게 질려서는 제 발목을 잡으면서 죄송하다 빌빌 기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책임은 자기한테만 묻고 동생들은 일해서 빼달라면서요. 그 말에 간신히 눌렀던 화가 다시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남 돕는 것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 그냥 홀라당 가져가서 남들한테 줬으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나 본데 당신 그냥 범죄자야 범죄자. 당신이 직접 번 돈으로 동생들 키웠을 땐 몰라도 지금 당신이 내 돈으로 동생들 돕는 거 그거 선행이 아니라 범죄라고.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책임 제대로 물으려고 했어. 당신도 고소하고 다른 사람들도 싹 다 고소할 거야. 그렇게 남편을 걷어차버리고 그 길로 바로 고소와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칙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회사 일이며 이혼 소송이며 고소며 할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용서해줄까 고민도 들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제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싹싹 빌었다면 고소를 취하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무슨 놈의 자존심인지 그날 이후로 연락 한 번도 없었고 동서 부부만 핸드폰이 불이 나게 연락해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울며 사정하기도 하고 난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겠다 난리였고 당신들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찾아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동생들이 한 소리 듣고 나자 그제서야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진작 먼저 연락해서 사과했으면 되는 일을 동생들이 당하니 나서는 것 같아 너무나 짜증났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평생 동생들 끼고 살지 나하고는 뭐하러 결혼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예상대로 내가 잘못했으니 동생들은 용서해달라. 동생들은 회사 돈인지 모르고 받아 쓴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놀아놓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당신이 어디서 돈이 나서 동생들한테 가져다 줬겠냐. 저 사람들도 당연히 내 돈인 거 알고 있지 않았겠냐. 게다가 저번에 보니까 그거 좀 가져다 쓴 걸로 회사 안 망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짓거리던데 어딜 발뺌하냐.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동생들 좀 도와주고 싶다 부탁해왔으면 내 개인 계좌에서 돈 빼서 도와줬을 거다. 물론 그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당신이 부탁하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 가족들이니까 꾹 참고 도와주려고 했을 거다. 근데 정부 당신이 망친 거다.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 회사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당신 가족들 인생도 다 당신 손으로 망친 거니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라. 당신 그 얼굴 다시는 보기 싫으니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고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속에 담아놓았던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니 속은 시원했어요.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요. 공금 횡령에 대한 너무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당연히 재판은 제 승리였고 이혼 쪽은 소송을 준비하다가 남편이 제가 제시한 조건에 다 맞춰서 합의를 해준다기에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이 언제나 아쉬웠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평생 지 자식 같은 동생들이나 끼고 살 것이지 뭐하러 저랑 결혼을 했는지 참 모를 일이네요.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본인 동생들처럼 예뻐해 줬을지도 의문이에요. 한번 사람을 미워하니 모든 면이 다 밉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할 이유도 없고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제 마음 건강을 위해 요즘에는 아예 생각을 하기를 관뒀습니다. 재판 결과가 벌금형으로 끝이 나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남편은 공금 횡령죄, 나머지 사람들은 공모죄로 다 같이 실형이 선고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횡령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때 살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플까 싶었는데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속이 시원하기만 하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매일같이 고통에 몸부리치며 괴로워할 때 저 인간들은 뒤로 제 돈을 아무렇게나 빼돌려 본인들 배 불리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납니다. 남의 돈 함부로 가져다 쓴 벌은 제대로 받아야죠. 얼마 전에 보니 첫째 도련님 부부 식당이 있던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가게를 팔아치운 거겠죠. 부모님 때부터 해온 가게로 아는데 그쪽 부모님은 어찌나 속상하실지. 본인들이 자식 잘못 키운 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죠. 복역하고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제 신경을 끄려고 합니다. 범죄자가 됐으니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러게 애초에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왜 그런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렸는지. 그냥저냥 저랑 적당히 형님 동서하며 좋게 지내기만 했어도 제가 생일 명절마다 돈 넉넉히 챙겨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했을 텐데요. 제가 사업에서는 칼 같고 불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은 잘 챙기는 성격이거든요. 선만 넘지 않았더라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세가 한참 심했을 때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했었으니 저 사람들은 속으로 몹시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모든 행동들이 제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으니 버린 것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서요. 멀쩡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뒤로 돈을 빼서 쓸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제가 만약 수술에 실패해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면 제가 피땀 흘려 읽어낸 제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처음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하늘이 참 무심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완치하고 난 지금은 그래도 하늘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제게 준 시련이겠지 싶어요. 한번 이혼을 겪고 나니 다시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단을 겪고 또 남자를 찾는다니 말이 안 되죠. 꼭 남자뿐만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제 마음의 짐을 떠넘기거나 기댈 사람을 찾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불같은 성정을 잘 받아줄 사람으로 적합하다 생각해 결혼한 것이었기에 이런 면에서는 남편을 마냥 비난할 순 없겠네요. 앞으로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효도하면서 제 사업, 제 일을 사랑하면서 더더욱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투병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주제넘게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다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니까요. 저는 비록 건강한 몸과 행복한 가정 모두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게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사업과 꿈이 남아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꿈이었던 저만의 브랜드 만들기는 성공했지만 지금의 제 꿈은 이 브랜드를 더 유명하게 전국민을 넘어 전 세계가 알만한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후에는 제 이런 이야기들도 상처가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아직도 가끔 혼자 밥을 먹거나 일상을 보낼 때 병원 생각이 나서 먹먹해지고는 합니다. 당시 2인실을 썼었는데 옆자리에 계시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저와 담담히 담소를 나누시던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새벽 동안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실려가더니 결국 돌아오시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가 떠나신 후로 인생이 무엇인지 참 더덥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즐기면서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참 가냘픈 것이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에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과감하게 수술을 선택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하셨던 말씀처럼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다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지금의 이 인생이 두 번째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전히 다 풀려서 봄 날씨가 되었어요. 우리 친정집은 시골이라 길가에 꽃이 되게 많거든요. 꽃뿐만이 아니고 나무도 초록색으로 잎이 새로 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계절이 바뀌는 것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골에 사니까 더 피부로 와닿거든요. 놀러가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는 이 집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우리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소중한 공간에 대해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오늘 사연도 그날의 기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확 터지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제 고향은 완전 충청도 내륙에 있는 곳인데요. 지역이 유명한 편도 아니고 말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죠. 그래서 설명할 때도 옆에 있는 큰 지역을 말하고 그 옆에 있는 곳이라고 부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지 시골이라고 해서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왜 다들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리고 시골이 고향이라고 하면 다들 농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스갯소리로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 소리를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비슷해요. 거기는 그럼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냐고 대놓고 질문을 듣기도 했죠. 아, 심지어 큰형님은 저를 처음 본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그럼 동서 고향에선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나물 캐먹고 그러나? 물론 집 앞마당에서는 나물을 키우고 그걸 캐서 먹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절대 나물만 캐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한창 시골 생활이 유행하고 하면서 자급자족이 유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풀만 먹고 자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 집은 원할 때마다 고기를 먹었어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알기로 결혼을 선을 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집안이 좋으시거든요. 부잣집끼리 만나 선을 보고 결혼했으니 저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도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것을 인지할 정도로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은 기억은 아예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또래는 다 기억하실 텐데 바나나가 되게 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귀한 바나나를 원할 때마다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만 하면 다 구해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고물상을 운영하셨습니다. 고물상이라고 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의외라고 느껴집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았던 기억 자체가 없거든요. 부모님은 고물상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소도 키우셨어요. 소를 키우느라 도시에 가서 살지 않았던 거였죠. 어렸을 때 기억인데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는 늘 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린 저는 소가 너무 커서 무서워했거든요. 엄마가 소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라고 우시셨던 게 기억나요. 아무튼 저는 가난하지 않게 자랐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까지 동네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우리 고향에 고등학교가 있긴 했는데 부모님이 인근 도시로 가길 원하셨거든요. 제 교육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거기 이모가 살아서 이모네 집으로 가서 살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눈칫밥을 먹은 것 같죠? 전혀 아니랍니다. 이모도 원체 잘 살았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치환해도 큰 돈을 주셔서 사촌 언니와 오히려 친자매처럼 지냈거든요. 도시에서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딸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서울로 대학을 가네.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너무 수고 많았어.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된 것은 참 큰일이었어요. 제가 외동이라 사촌 언니가 있는 이모 집은 너무 좋았거든요. 반면 서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금지오겸 외동딸이 서울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학교 바로 앞에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그때는 대부분 학생이 학교 앞에서 하숙했는데 저는 호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도 그렇고 부모님의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부자인 것을 절대 남들에게 과하게 티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굳이 남들에게 과시할 필요는 없어. 받지 않아도 될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거든. 특히 부모님은 굉장히 검소한 편이었어요. 시장에서 산 옷 하나를 계속 돌려 입고는 하셨죠. 옷을 많이 빨아 망가져도 그걸 기워 입으셨어요. 집안 살림 대부분도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불과 수건도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단지 저에게만 아끼지 않았고 부모님 당신들은 사치를 전혀 부리지 않았답니다. 특히 사는 곳이 시골이니 꾸밀 필요도 없었어요. 잘 보일 사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뿐인 딸이 서울에 간다니 부모님은 걱정되셨는지 아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는데 어떻게 방 한 칸만 얻어주겠어. 만약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니? 학비를 포함한 용돈도 아주 넉넉하게 받아 대학 시절에도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휴학 없이 졸업한 저는 바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살던 아파트는 제가 취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바로 처분했습니다. 직장은 전공을 살려 어느 중소기업의 회계부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왜 팔아? 나 같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아파트를 팔고 왜 굳이 원룸으로 가는 거야? 부모님 도움 그만 받고 내 힘으로 자립하고 싶어. 작지만 내가 이뤄낸 공간이라 뿌듯함이 커. 심지어 처분할 때 부모님까지 나서서 말리셨는데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말 그대로 저도 성인이고 돈을 버니까 제가 스스로 이뤄내는 삶이 좋았거든요. 직접 버는 돈이라는 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장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워낙 일을 잘해서 사내에서 유명한 직원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따라다녔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 얘기도 나왔습니다. 연애하며 서로 집안 얘기도 자주 했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시골에 사신다고 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신다고 하셨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동물 키우셔. 아, 그리고 아버지는 고물상도 하셔. 딱 저 정도로만 말했어요. 괜히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우스대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남편의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보다 살짝 위였어요.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였고 위로는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제가 약간 놀랐던 것은 2명의 형이 둘 다 장가를 굉장히 잘 갔다는 점이었어요. 형님들은 둘 다 가정주부였는데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2분이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큰 아주버님은 결혼식장에서 큰형님의 친구인 둘째 형님을 보고 둘째 아주버님이 반해서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는 큰 아주버님과 달리 둘째 아주버님은 남편처럼 평범한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2명의 며느리가 둘 다 강남 출신 부잣집 따님들이었던 거예요. 형님들은 2분이 가정주부라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랑 교류도 상당히 많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으로 인사 갔던 날 저는 형님들이 와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미리 샀는데 시어머니 것만 준비했거든요. 아, 형님들이 계신 줄 알았으면 더 준비했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그 브랜드 안 써요.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나한테 선물해준 그 브랜드 화장품 참 괜찮더라. 어머, 그거 진짜 좋은 건데 어쩜 어머님 딱 아시네요. 마침 아빠가 출장 다녀오시면서 또 사오셨는데 그거 어머님 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역시 센스가 남달라. 저를 앞에 앉혀두고 대화하는데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형님들은 제 고향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랬죠? 그래. 거기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살죠. 고기도 먹고 집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들도 먹어요.
거기 혹시 맥도날드 있어요?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다고 했나? 그럼 햄버거나 피자는 성인 돼서 처음 먹어봤겠다. 처음 먹었을 때는 어땠어요? 고등학교를 인근 도시에서 나와서 웬만한 건 다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 정도는 우리 고향에도 있어요. 아하.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기분 나빴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둘 다 강남 토박이고 서울에서 곱게 자라서 그래요.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맞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벗어나진 않아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랬어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들은 사람이 즐거워야 장난이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은 제가 시댁에 얼굴을 보인 첫날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외감 들게 하긴 했어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우리 집에 인사를 왔는데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라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결혼할 때 예전과 다르다고 하던데 제가 결혼할 때는 또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차피 자식이라곤 저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보태주고 싶어 하셨어요. 혹시 집을 얻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우리는 김서방 자네나 우리 딸이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려요. 저도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들은 말로는 남편은 우리 집의 겉모습과 부모님의 행색을 보고 오해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물론 말만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본의 아니게 호의를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살짝씩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견례를 할 때도 원래는 여자 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가게를 당연하게 서울로 잡는 시어머니를 보고 살짝 마음이 서운했어요. 아가, 그래서 우리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로 하자. 장소는 내가 골라놨으니 편하게 오시면 돼. 네. 서울에서 만나는 거죠? 응,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거기가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아.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만 그렇게 하고 결혼식장은 우리 지역으로 잡아도 되니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식장 지역을 정하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서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비록 시골에 사셔도 주위 친척이나 지인들이 많거든요. 토박이들이라 필수 참석하시는 분들만 해도 엄청났어요. 그분들은 다 서울로 데리고 오려면 버스 대절을 3대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할지 제 나름대로 고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서울 예식장을 계속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장소가 서울이 편하신가요? 당연하지. 혹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사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야 버스로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지수야, 괜찮아. 나름 용기 내어 말한 건데 시어머니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더불어 엄마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말했더니 엄마는 그래도 시집 가는 건데 시작도 전에 밉보일까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형님들이 선물해준 아주 고급 양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부모님을 보고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백화점에 가서 두 분 다 질 좋은 비싼 양복을 사라고 울며 말할 정도로요. 이런 게 다 뭐가 중요해. 엄마랑 아빠는 괜찮다니까. 왜 네가 속상해서 그래. 진짜 별일 아니야.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오늘 속상해. 결혼식 날에는 꾸미고 와. 그 당시 저도 참 어렸죠. 진짜 가난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돈도 많으면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다 한껏 꾸미고 오셨어요. 결국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죠. 나중에 대학 친구가 말해주길 형님들이 그렇게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쪽에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 몰랐었지만요. 시골에서 올라오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몄나 봐.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결혼식장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야.
만약 시골에서 했으면 우리 거기까지 갈 뻔했네. 그러니까 나 지금 상상했다가 소름 돋았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얼마 전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대기실 안에서 웃고 있었던 거죠.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다 서울로 잡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계속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남편도 저도 직장인이라 명절 전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업계가 특히 그랬어요. 저는 회계 담당이라 명절같이 큰 휴일을 앞두고 쉬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명절 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지금 일해? 아니,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이제 곧 추석이잖아. 그래서 미리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연락했어. 시댁이 큰 집이라 친척들도 많이 오시거든. 나랑 둘째 동서는 미리 며칠 전부터 가서 돕는 편인데 동서는 좀 힘들려나? 형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퇴근하고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야근은 안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아예 일을 빼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명절 전날에는 올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말해 놓을게. 네, 전날에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해요. 그때는 아직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였어요. 그래서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서 겨우 퇴근 전에 다 마무리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더니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것 없나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미 다 끝냈지. 저녁만 먹으러 온다고 그랬다면서? 와서 먹기나 하렴. 네? 아니, 저는 같이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 온 거면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니? 됐다.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제가 냉랭하게 대하셨죠. 영문을 몰라 큰형님을 쳐다보았더니 저를 모른 척 눈을 피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으려는데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먹어서 집에 가기 전에 소화제를 사 먹을 정도였어요. 괜히 서러워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걸까? 내가 분명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일 일찍 가서 도와드리면 오해 풀리실 거야. 이왕이면 다 같이 모이는 명절인데 행복하게 지내자.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이미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어색하게 형님들을 도와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미 분위기가 저를 배제한 분위기였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저 주세요. 응?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이거 한번 관 봐주세요. 딱 좋다, 딱 좋아. 이대로 하자.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대하니 서러움이 확 밀려왔죠. 그래도 꼭 참고 설거지를 하거나 그릇을 치우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차례를 지내고 이제 슬슬 친정으로 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 친정은 시골에 있으니 차례를 지내고 바로 출발해도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어차피 형님들이 사는 강남은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도 난감해하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안 좋자 남편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저희는 그럼 이만 처가로 갈게요. 지방이라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방님, 근데 지금 가면 너무 막히지 않나? 2시간 거리도 5시간 걸린다던데. 맞아요. 차라리 그냥 이따 저녁 먹고 가거나 내일 아침 가는 건 어때요? 부모님이 저 기다리고 계세요. 자식이라고 저 한 명뿐이라. 알지. 당연히 기다리시지. 그것도 시골인데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어? 내 말은 어차피 지금 출발하나 저녁에 출발하나 같다는 말이야. 그래, 그렇긴 하네. 전화로 말씀드리고 이따 저녁 먹고 편하게 출발해. 그때 가면 막히지도 않을 거야. 저는 그냥 그때 바로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남편이 옆에선 눈치 없이 그럴까 묻더라고요. 결국 분위기가 저녁에 출발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럼 다 같이 윷놀이나 하자며 창고에서 윷을 꺼내기까지 했죠.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괜찮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면 안 와도 돼. 엄마랑 아빠가 나중에 갈게. 괜찮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알겠니? 엄마, 나 괜히 너무 서럽다. 이게 뭐라고? 애는 왜 울고 그래? 차라리 다음부터는 엄마랑 아빠가 올라갈 테니까 울지 마. 그런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오게 되었어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고 나왔더니 남편은 눈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녁까지 다 먹고 출발하는데 차에서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은 그제야 제 기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들이 워낙 기가 세서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 겨우 진정하고 친정에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 생각처럼 당연히 진수성찬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에 야식 같은 저녁을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그래서 용기 내어 남편과 대화한 후에 다음 명절엔 우리 집 먼저 가기로 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댁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마침 제 생일이라 시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아내 고향에 먼저 다녀올게요. 지방이라 차가 너무 막혀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아, 하긴 너무 시골이라 그렇긴 하겠다. 뭐, 그럼 그렇게 해라.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들이 꽤 있더라. 며느리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 뭐든 좋게 좋게 생각하자. 기분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 명절인 설날에는 우리 고향을 먼저 방문했어요. 퇴근하고 친정집으로 가서 부모님 얼굴도 보고 남편과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도 갔죠. 재밌게 놀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것을 알고 엄마는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도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서울로 가서 시댁에 갔더니 형님들이 아직 시댁에 있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우를 시부모님 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형님들 아직 계셨네요? 응, 동서. 우린 저녁 먹고 가려고. 우와, 이게 다 뭐야? 시골에서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뭘 이리 챙겨왔어? 부모님이 한우를 좀 챙겨주셨어요. 시골에서 한우 사서 보내시려면 어머, 신경 되게 많이 쓰셨다.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지? 네? 전혀요. 무리라뇨. 문제될 거 없어요. 형님들은 저녁을 먹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도리는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말도 먼저 걸고 반주도 같이 해드렸죠.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친정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 가는 게 더 많았어요. 친정에 한 번 갈 때 시댁에는 3번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네 집 주변에 고물상 하나 열까? 마침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됐어. 내가 더 많이 내려가도록 노력할게. 친척 중에 누가 관심 있어 하더라고. 직원으로 쓰면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대학 병원 갈 일이 많잖니. 아빠가 그건 알아서 알아볼게. 실제로 엄마가 건강에 저때 좀 안 좋으셨어요. 암이거나 큰 병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기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빈혈 증세를 포함해서 여러 증상이 많았거든요. 그거 검사하러 서울에 올라오신 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집에 와서 자고 가신 날도 꽤 계세요. 그런데 아빠는 전화를 끊고 진짜로 바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고물상을 바로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얘기할까 하다 굳이 먼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긴 했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죠. 부모님은 완전히 서울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고 시골과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예전보다 자주 뵐 수 있으니 훨씬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님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말이라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둘째 형님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 받았더니 큰형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동서 뭐해? 지금 우리 백화점 갈 건데 같이 갈래? 주말인데 뭐 딱히 하는 거 없으면 같이 가자. 아, 지금 집에 그냥 있었어요. 남편은 운동 갔어요. 아, 그래? 그럼 같이 놀자. 서방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여자들끼리 놀자. 형님들은 마침 주말이라 백화점에 간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워낙 두 분이 친하셔서 제가 가끔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불러주니 좋았죠. 준비하고 형님들을 만나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어느 가방을 보고 너무 예뻐서 걸음도 멈추고 보았어요. 동서, 그거 마음에 들어? 예쁘긴 하다. 근데 그거 비싼데 괜찮아? 아, 마침 제가 딱 찾던 모양이어서요. 색깔도 검정색이라 때도 안 탈 것 같고. 뭐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거 브랜드 값이 좀 세. 명품 중에서도 비싼 편인데 괜찮아? 제가 사치하거나 그런 성향은 전혀 아니라고 앞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명품 가방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진짜 제가 그렇게 찾던 디자인의 가방이라 눈여겨보고 있었죠. 충분하게 그럴 능력도 되었고 친정이 워낙 돈 걱정 없이 살아서 그 정도의 가방은 당연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저한테 비꼬면서 비싸다고 너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말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괜찮아? 아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나중에 우리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린 말렸다. 아니요, 괜찮아요.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복잡한 마음으로 작은 형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받을까 하다 그냥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형님들하고 백화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 딸. 아빠가 급하게 엄마랑 병원에 가느라 리어카를 우리 아파트에 두고 왔거든? 혹시 그것만 고물상에 가져다 놓아줄래? 미안해. 알겠어요. 내가 그건 해줄 수 있어. 병원 잘 다녀와. 왜? 아버지야? 아, 네. 아빠가 고물상을 하시는데 리어카를 옮겨달라 해서요. 남편하고 같이 하려고요. 동서 아버님 시골에 계신 거 아니었어? 엄마 병원 때문에 잠깐 서울로 오셨어요. 아하, 근데 고물상... 오늘 동서 진짜 우리가 괜히 돈 얘기해서 명품백 산 거 아니지? 네?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형님들과 웃는 얼굴로 내리고 저는 남편을 만나 리어카를 옮겨놓았어요. 저한테는 되게 일상인 일이었고 이날의 기억이 그렇게 나쁘게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괜히 제가 자존심을 부려 무리하게 명품 가방을 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뒤로 시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모였는데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왜 그 가방 안 들고 왔어? 그때 완전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아, 그거 집에 있어요. 별로 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아, 어머님 그거 아세요? 동선의 아버님 서울에 계신데요. 고물상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전해드려. 서울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사돈끼리 얼굴은 보는 게 좋지. 고물상 운영하시면 쉬는 날은 없으려나? 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일부러 먼저 말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되니까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괜히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꼭 제 고향과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시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여도 3번 이상 들으면 질리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하고 아기는 바로 가지자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이에 대해 눈치를 주는 분은 아니셔서 다행이었죠. 이미 형님들이 딸과 아들을 낳아 손주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딱히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정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외동딸이라 손주를 매우 바라고 계셨거든요. 병원에 갈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초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기다렸더니 자연스럽게
아기가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어머, 웬일이야.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엄마 아픈 것도 사라지고 손자도 생기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나도 너무 놀랐어. 엄마, 김서방은 기뻐서 운다 울어. 시댁에서는 우리 아이가 첫 손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어요. 그렇다고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관심은 부담스러워서 좋았죠. 친정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시골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직 아기 낳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오버해. 진짜 너무 웃긴다. 마침 우리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한 번쯤은 리모델링 하고 싶었어. 마침 잘 됐지. 아이고, 우리 공주님인지 왕자님인지 너무 기대된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중간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 배 안에 한 명이 아니고 쌍둥이라 총 2명이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쌍둥이라 무게가 상당해서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특히 그만두길 원하셨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셨죠. 그러면서 조리원을 최고급으로 알아보고 다 결제해 주셨어요. 어머, 동서, 조리원 거기로 했어? 거기 진짜 비싼 곳인데. 아빠가 출산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결제해 주셨어요. 아하, 되게 부담되셨을 텐데. 거기 연예인들이 가는 곳이잖아. 알지? 진짜 비싼데. 고물상... 형님들, 우리 집 형평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좋은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해준 거야. 알지? 오해는 말하시면 좋겠어. 제가 뭐만 하면 돈 얘기를 꺼내며 걱정을 빙자한 오지랖을 부리는 것에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리원을 시작으로 아이들 장난감, 옷, 유모차까지 다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을 쓰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유일한 손자들인 아들 쌍둥이들이 친정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예뻐 보이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어 하셨죠. 저는 아직도 리모델링이 다 됐다고 해서 친정집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초호화 저택이 있더라고요. 아주 으리으리하고 화려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니, 우리 무슨 드라마 찍어? 세상에. 우리 재호 상호가 아들이잖아. 뛰어놀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외갓집에 자주 오지. 안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실제로 아들들은 외갓집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가면 마당에 부모님이 미니 수영장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강아지도 있고 뛰어놀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겨울에 가면 눈썰매도 태워주고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크면서 더 외가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굳이 이런 것을 제가 시댁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은 원했어요. 본인들이 거부하면 그때는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히 아들들은 공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어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친정 부모님께 했더니 국내에서 손꼽히게 비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거기 엄마 근데 학비가 좀 비싸. 우리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 소 몇 마리 팔지 뭐 학비가 대수니? 우리 강아지들이 공부에 관심이 많다며 관심 많은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도 부모의 의무다. 그리고 엄마는 진짜로 학비를 다 내라며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어요. 들어가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영재 교육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게 워낙 많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고맙게 생각하며 돈을 받았죠. 그러다 명절이라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동서,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집 앞으로 가게 된 거야? 아니요, 우리 애들은 사립초등학교로 보내기로 했어요. 사립? 어디?
설마 가나? 아니요, 달아요. 저랑 남편이 많이 알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교육관이 저희와 맞더라고요. 뭐? 거기 돈 많은 재벌들이 가는 곳 아니야? 동서, 너무 무리하지 마. 나중에 그거 중학교 가서가 더 중요해. 초등학교만 보낸다고 애들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감사한데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동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 동서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번부터 느낀 건데 조금 사치가 심한 것 같아. 이게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빚이 모이면 감당하기 힘들다. 맞아. 우리야 강남 출신이고 친정이 워낙 잘 사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동서는 시골 출신인데 너무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게 보여서 걱정돼. 형님들, 지금 되게 무례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오히려 제가 궁금해요. 응? 이걸 무례하다고 하면 오히려 민망해? 돈 씀씀이도 교육이거든. 동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 형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진짜 선 넘으셨어요. 명품백부터 조리원, 유모차까지는 그려려니 했는데 초등학교는 동서가 조금 심했어. 동서 부모님은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아니잖아. 힘들게 고물상에서 버는 돈인데. 저 말까지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온몸이 떨려 쉽게 진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렇게 무례한 말을 쉽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순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까스로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충고 감사해요, 형님들. 그나저나 우리 집 놀러 오신 적 없으시죠? 시부모님 모시고 한번 놀러 오세요. 시골이어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무튼 오늘 대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남편에게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니 본인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형수님들, 예전부터 돈에 관한 부심이 매우 심했어. 나도 진절머리 났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 친정 잘 사는 거 다 보여줘. 시부모님께 시골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자고 말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반면 형님들은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걱정을 했죠. 동서, 화장실 깨끗한 거 맞지? 미안, 내가 서울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 알잖아. 벌써 스트레스 받고 있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실 아주 깨끗해요.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으니 걱정 말고 오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럼 동서만 믿을게. 작은 형님도 출발하기 전날에 전화를 걸어 걱정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더니 실소를 터뜨릴 정도로 형님들은 유난이었어요. 동서,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 침대는 있어? 내가 잠자리에 예민해서. 형님, 침대 있고 이불도 좋은 거 있어요. 일단 오세요. 그렇게 당일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온다니까 음식을 가득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네 친정집 어디야? 와, 근데 동서 뒤에 있는 집 너무 멋있다. 무슨 궁전 같아. 여기에요.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주차는 마당 아무 곳에나 하셔도 돼요. 뭐? 동서네 집이 여기라고? 이 집이 동서네 집이야? 어서 오세요. 주차는 편한 곳에다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큰형님이 오고 작은 형님도 도착했어요. 아주버님들도 입이 떡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형님들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는지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시골 출신이라길래 상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구나. 공주님이었네. 우리 딸이 본인 잘 사는 것을 티내는 걸 진짜 싫어해요. 어서 오세요, 사돈. 마침 이때다 싶어 저는 일부러 남편을 시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데리고 소를 키우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을 보더니 큰아주머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막내 재수씨 완전히 재벌딸이었네. 왜 그동안 숨겼어? 우리가 언제 숨겼어? 그동안 그래서 아기 낳고 특히 장모님이 많이 지원해 주셨어. 자연스럽게 제 정체를 밝힐 수 있었어요. 제가 소를 몇백 마리를 키우는 땅 부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형님들에게 밝혔죠. 또 시골의 대부분 땅이 다 우리 부모님 소유였거든요. 그것들도 흘리듯이 말하니까 너무 통쾌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 보이는 곳이 다 우리 땅이에요. 혹시 산책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야, 재수씨 몰랐는데 완전 부자였구나.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엄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저기 수영장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어. 게다가 시조카들도 대놓고 우리 친정집을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통쾌했죠.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형님들은 그렇게 시골 타령을 하더니 제 정체를 알게 되니 머쓱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형님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댁에 당당하게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명절에 우리 집에 먼저 가든 말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선물 공세를 하면 대놓고 이제 저를 먼저 챙기기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형님들이 우선이더니 완전히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들도 당연히 저를 비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은근히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을 자랑하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저를 비꼬던 행동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애들 옷을 명품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드리라고 챙겨주셨는데 아버님, 이거 어떠세요? 아유, 뭐 이런 것을 다 챙겨주셨대.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우리 이번 여름에도 또 놀러가도 되겠니? 언제든지 오세요. 형님, 애들이 아까 그러던데 우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저도 사실 유치한 것을 아는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형님이 유독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일부러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을 갚아주니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방을 사서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형님들은 예전에 제가 그 브랜드의 귀걸이만 껴도 알아보더니 이제는 가방을 들고 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여보, 나 너무 유치한가?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나도 형수님들 표정 보면 웃겨서 웃음 참느라 힘들어. 다행히 남편이 완전한 제 편이라 더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